이곳은 태국의 한 총리가 국왕 앞에 납작 엎드려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윽고 왕은 한국을 언급하며 엄청나게 화를 내버렸는데요. 도대체 이둘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들으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28살 마나입니다. 지금 태국 왕궁에서 일하고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제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왕실은 정말 중요한 상징인데 그래서 왕궁에서 일한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오르죠. 제가 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뿌듯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왕궁에서 일한다는 게 생각보다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은 아니다 보니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다들 왕국에서 일한다고 하면 부러워합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제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외교부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실함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전쟁의 폐허에도 경제 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거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리고 한국의 음식 특히 김치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수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죠. K-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드라마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 흥미롭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저만큼이나 한국을 좋아해요. 몇 년 전에는 다 같이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쇼핑도 하고 한강에서 치맥 즐기는 상상을 하면서 밤새 떠들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콘서트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그 여행은 결국 못 가게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풀려서 여행을 가보려 했더니 왕궁에서 일을 막 시작해서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정말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단순히 연애나 관광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역사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상을 보며 정말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인 성공이 너무 놀라웠어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태국 기업들도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죠. 태국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나라 모두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젠가 두 나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됐어요. 너무 큰 꿈일까요? 제가 한국에 대한 꿈을 키워가던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 중 일부가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몇몇 사람들의 일탈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태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마약 거래와 성매매에 연루되었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더구나 그들의 행동이 모든 태국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신속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인들에게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선의의 태국인들도 한국 여행을 가기 어려워질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 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태국 정부도 분명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한국 정부의 결정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속상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많은 태국 친구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오랜 우정에 금이 가게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아버지는 이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걸린 복잡한 문제란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정부의 책임도 강조하셨어요.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불법 체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걱정하셨어요. 외교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면서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 더욱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야야 너가 왕궁에서 일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 너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렴.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이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 간의 관계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벤코리아 운동의 등장이었습니다. 처음엔 해시태그 운동으로 시작됐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에 불만을 가진 우리 태국 사람들이 한국 상품에 대해 불매하는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이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운동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고 특히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퍼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그저 여행을 가려고 했을 뿐임에도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는 말들이 각종 언론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부터 한국 여행 보이콧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동이 확산되었고 심지어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태국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과격한 반응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한국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났거든요. 저도 한동안 제 방에 걸어둔 한국 아이돌 포스터를 떼어내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접었죠. 문화는 정치와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해야 할지 아니면 이 운동에 반대해야 할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런 단순한 비난과 보이콧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우리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태국 사람들 중 일부가 불법 체류를 선택했을지, 왜 그들이 그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을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문제의 뿌리는 우리 태국 내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특히 일자리 부족 그래서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절박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벤코리아 운동이 한창일 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태국 관광부의 고위 장관님이 말했던 발언 때문이었죠. 발언의 핵심은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나라의 고위 지도층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죠. 이 발언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는데 이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죠. 한국과의 관광 교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발언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꼭 한국 관광객에게 의존할 필요 없다며 이제 우리도 당당해져야 할 때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져갔어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특히 강하게 반발했고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며 이런 발언이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일단 태국 관광부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어차피 중국인 관광객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한국 관광객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태국 관광부의 예상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과 난동으로 인해 현지 태국 주민들과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해졌고 유명 관광지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런 관광객들이 태국의 실질적인 관광 수입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저가 패키지 여행을 이용해 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현지 소비가 기대보다 크게 미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관광지 관리와 치안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관광업 종사자들의 분노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을 홀대했던 일부 업소들은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매너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손님들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우리 태국인들이 너무 근시안적 생각을 가졌었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태국의 관광 정책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히 관광객 수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태국 관광부처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광객의 질과 다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관광업계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관계 회복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국가 간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엔 정말 어려운 법이에요. 더구나 이 발언은 단순히 관광 문제를 넘어서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제 및 문화의 교류, 심지어 외교 관계까지도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국가의 교류,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의 모든 것들이 위협받는 것 같아 정말 걱정됐어요. 이 발언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더욱 크게 다뤘습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도 태국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일부 한국 여행사들은 태국 여행 상품을 취소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더욱 마음이 아픈 건 양국 정부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했죠. 하지만 저 같은 일개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던 중에 우리나라 태국에서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새로 취임한 여성 총리의 손가락 하트 사건이었죠. 패통 총리가 공무원 제복을 입고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해임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였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깨달았어요. 손가락 하트는 원래 한국에서 시작된 제스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상당히 컸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은 따라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요. 이런 모순된 태도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흥미로운 건 총리의 손가락 하트 제스처를 문제 삼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 작은 제스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총리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와 너무나 비슷해 보여요. 우리는 한국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건 한국 정부가 자국의 법을 지키기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모욕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들의 제스처를 따라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호감 등등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우리 내부의 모순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건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손가락 하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순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만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리가 공식 행사에서 손가락 하트를 한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와 한국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한국과의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갈등을 겪고 있죠. 마치 우리가 한국 문화의 표면만을 좋아하고 그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태국과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모순도 해결해 나가야 해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과 특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는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비로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립해 나가는 길이 될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저는 최근의 상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국왕님과 총리님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물론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날 왕궁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하던 방 바로 옆방으로 총리님이 찾아온 거죠. 국왕께서 긴급히 부르셨나 본데 실제로 뵌 적은 없어서 슬쩍 나와서 보니 총리님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고 갈 것만 같았죠. 총리님은 국왕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잠궈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총리님이 국왕님을 뵙는 모습을 상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왕님을 뵐 때 지켜야 할 매우 엄격한 예절이 존재하거든요. 총리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총리님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할 거예요. 이를 우리는 끄라이라고 해요.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이때 양팔을 앞으로 뻗어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이마를 손등에 붙이는 자세를 취할 거예요. 이 자세로 천천히 국왕님 쪽으로 이동할 텐데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절대 고개를 들거나 똑바로 서지 않고 항상 국왕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니까요. 국왕님 앞에 도착하면 총리님은 이 끄라이 자세로 3번 절을 반복할 거예요. 이는 국왕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왕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자세 그대로 기다릴 거예요. 국왕님께서 일어나시오고 말씀하실 때까지 총리님은 절대 몸을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허락이 떨어지면 총리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되 여전히 허리를 깊이 숙인 채로 있을 거예요. 절대 곧은 자세로 서지 않고 항상 약간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국왕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겠죠. 대화 중에도 총리님은 절대 국왕님의 눈을 직접 쳐다보지 못할 겁니다. 대신 국왕님의 발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경어를 사용하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표현을 쓸 거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즘 같은 세상에 참 유별나다고 비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태국 왕실의 엄격한 법도랍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난 뒤 문득 어두웠던 총리님의 얼굴이 떠오르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 건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는 일하던 방의 벽에 귀를 바싹 붙였어요. 사실 행사 때문에 편의상 옆 방과 가벽이 설치된 상황이라 이렇게 하면 두 분의 대화를 대충 엿들을 수 있었거든요. 엿듣던 와중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귀를 벽으로 더욱 밀착시키게 됐죠. 사실 국왕님의 목소리는 워낙 쩌렁쩌렁하셔서 제가 듣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총리님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약간 답답했어요. 국왕님이 말씀하시길 최근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총리님께 묻더군요. 총리님은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국왕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모색만 해서는 안 되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더욱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국왕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동안 이 문제가 단순 외교나 경제 차원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가 최고위에서 논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국왕님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총리님에게 빠른 해결을 요구하신 것을 보면서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대화를 듣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걱정과 불안이 결코 과한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정말 우리나라 태국의 최고위에서 관심사가 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고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 태국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더 큰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국왕님과 총리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난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 고민했어요. 문득 이 모든 일이 단순히 한국과 태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가슴 아픈 건 일부 태국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우리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인들의 열정과 근면성실함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떠올리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예전처럼 순수하게 좋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걱정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분노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말이에요. 당장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한 끝에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바로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태국의 명예를 지키고 한국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국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이런 감정에 휩쓸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 태국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체류하지 않도록, 특히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졌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한국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느꼈는데 솔직히 제가 이 큰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순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저 왕궁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동안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순 없어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순 있다는 거예요. 국가와 왕실의 일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태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지 토론했습니다. 또한 한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고 우리나라의 좋은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 SNS를 통해 한국과 태국의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조금씩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과 태국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해요. 우리 두 나라는 오랜 역사적 우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시적인 갈등 때문에 그 우정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우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태국에 대해 좋은 마음 갖고 계신다면 우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주세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 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는데 언젠가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고 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직접 가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태국이라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 한국과 태국이 더욱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왕실의 은밀한 이야기를 엿들은 기분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태국 왕에게 인사하는 방식이나 예법이 과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작업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욱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욱 빠르게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